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네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어야 되는데 당일 오전에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차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기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들으신 대로 장 대표가 내세운 불참의 이유는 어제 법사위 상황입니다. 일단은 명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네. 어제 그러니까 청와대에 가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거 자체 어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까? 아니, 며칠 전 준비는 아니고요. 예. 어제 오전에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화를 했다 그럽니다. 장동혁 예.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오찬을 하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당시 어제 아침이었죠. 어제 아침 상황에는 좋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럽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영수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둘이 회담을 요청했지만 그때 예. 안 받아줬었거든요. 형식도 안 맞고 또 시기가 먼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다가 뒤늦게 대답을 하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안 맞고 형식도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 서울 명제 민심을 앞두고 다 같이 만난 모습이 좋겠다고 해서 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밤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에 법사위가 열렸는데 법사위에서 사심제라고 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이 통과됐고 예.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 통과될 때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전체 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나서 오찬을 하게 되면요. 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의힘이 마치 일방적인 이 두 개의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 오전의 상황과 어제 밤사이에 법안 두 개 통과된 상황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찬을 하자는 것은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찬 불참을 통과된 겁니다.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성취부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안 가게 됐다라고 지금 이유를 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는 거는 어제 오전부터 국회 출입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정말 몰랐다면은 예. 국민의힘이 무능한 겁니다. 그 정도의 정보력도 없고 그 정도의 정보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전에 아마 알았을 건데요. 그거를 사전에 입수를 하고 얘기를 들었다면은 홍익표 정무수석에 연락이 왔을 때 법사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만약에 그것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불참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예.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행된 이후에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정보력이 떨어져서 뭘 몰랐다고 칩시다. 예. 그럼 오후에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오후에 연락할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정무수석님 지금 통과된 걸 봤을 때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라고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를 거친 다음에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있으니 아무래도 못 가겠다. 이건 그 당일 취소잖아요. 당일 예. 노쇼는요. 음식점도 당일 노쇼를 하게 되면 당일 취소를 하게 되면요. 수수료 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일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라는 수수료가 지금 국민의 장동혁 대표에게 붙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정당의 기능이 뭡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 입법부와 행정부에 전달하는 겁니다. 야당, 제1야당의 대표라면은 자 어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 그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 만나서 직접 전달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 기능을 안 하는, 그 기능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든 누구든 당일날 만남을 취소하는 걸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결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그러면 예정돼 있었고 어제 오전에 그걸 승낙한 이후에도 법사위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을 안 했나요? 법사위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 안 했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반대를 하고 법원 행정처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는 좀 더 수기가 필요한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표결에 붙여가지고 통과시킬 거라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강행 처리한 모습은 굉장히 민주당한테 부담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예. 이거를 뒤통수 치듯이 밤 뭐 그 11시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밤늦게 통과시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약속 잡아놓고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서 불러와가지고 마치 국민의힘에 여기에 찬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덫을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도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덫을 짰다고 하는 거는 예.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외부로 민주당으로 이제 탓을 돌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부적인 게 더 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참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찬 직전에 뭐 노쇼 중에 최대의 노쇼다 이렇게 이제 농담할 정도로 오찬 직전까지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장 대표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당내 역학관계, 뭐 윤호개인 관련된 입장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복잡한 부분 거기에 이제 따른 최고위원들의 의견 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작용을 미쳤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법안은 어제 저녁 11시 정도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입장 표명할 시간이 그럼 어제 밤에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예. 아침 일찍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직전에 그것도 일반적인 손님도 아니고 대통령과 하는 그리고 본인 장동혁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죠. 요즘 쓰지 예. 않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 요청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먼저 요청하고 또 먼저 취소를 한다. 상당한 결례를 범한 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그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걸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심이 깊어졌던 것 같기도 한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동하는 중에 홍익표 정무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금 뭐 무엇보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수락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님의 오창해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우리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최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최고위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 만나자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3명으로 확정이 된 거고 오늘 최고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럼 끝나고 한번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 장동혁 대표는 가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설 전이니까 네. 일단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해동 자체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던 것 나쁘진 같아요. 않을 거다. 그리고 아마 예.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했던 어떤 재판 소원법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는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것을 좀 바로잡아 주기를 그럴 요청하고 수도 싶었던 있죠. 것 같은데 예. 아마 밤새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마 최고위원들이 보면 집단적인 어떤 사고를 조금 결정한 것 같거든요. 이건 예. 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야 정당 대표를 모아놓을 때마다 오찬회동할 때마다 항상 지난번에도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야 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그 전날 이렇게 법사위에서 기소적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야당 대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한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오늘 불참 선언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완전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야당의 대표를 초청한 마당이면 사실 법사위에서 이런 진행하는 과정을 좀 늦출 수도 있는데 그동안 보면 정청래 대표가 뭐 합당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위를 붙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서 보면 과거에 한동훈 대표였던 그림자, 한동훈 대표였던 향기가 좀 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때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윤한 갈등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당청 관계도 봐도 지금 계속적으로 명청 갈등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하는 어떤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야당의 입장 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이해하실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정청래 대표를 뺀
적어도 야당 대표하고 단독 영수회담 정도를 제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인도 과거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냥 야당 대표하고 단독 영수회담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2번이나 또 수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야당을 좀 배려를 하고 해야 앞으로 아마 이 나름대로 여야 통합의 정치가 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정작 정청래 대표와 지금 청와대에서는 오늘 이 불참을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소를 했습니다.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이고 또 1시간 전에 또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를 또 했습니다. 이 무슨 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오찬 회동의 취지는 그 제1당 여당이죠. 여당과 제1야당의 당대표를 모시고 오찬 회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이거 탓은 민주당 탓이고 또 정청래 대표 탓이고 최근에 당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2번을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2년여 동안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냥 완전히 무시하듯이 오면서 일방적으로 가다가 이제 코너에 몰릴 때 이제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것과는 성격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돌아서면 굉장히 후회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향후에 이제 다시 요청하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요청하는 그것밖에는 사실상 없죠. 이쪽에서 또 요청했을 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등등등. 그래서 처음 본래 취지, 그 민생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좀 대승적으로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자꾸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철진한 옛날 총재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정 대표 회의이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개념 옛날처럼 만나서 뭐 갑자기 단판을 지어서 휙 전국을 바꾸고 이런 개념으로는 참 지금 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요청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당 내에서 다시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또 혼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또 지나고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는 국회 일정을 다 고려해서 제안을 하고 이러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아마 루틴한 그 일정들은 보겠지만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법안이 처리되고 뭐 하는 것들을 다 계산해서 청와대가 날짜 계산해서 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준호 대표 당분간은 장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는 얘기 안 하겠네요. 당분간이라는 게 불과 뭐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되겠죠. 당분간이라는 게 뭐 몇 년간을 당분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영수회담이라는 것은요.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의 용어를 쓰면서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영수회담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가서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는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번 우리가 이번에 오찬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좀 당장 이어서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몇 개월 뒤에 뭐 지방선거 직전이라든가 지방선거 후라든가 결과가 나오면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해가지고 국민의 좀 어떤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무역특별법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일정이 파행되거나 뭐 결렬되고 그랬었죠.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들어갔죠. 지금 현재 어제 강행 처리한 2개의 법안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그냥 거기서 아무 일 없었다는 시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는 국정 운영의 들러리가 아니고 국정 운영의
힘 있는 견제 정당이기 때문에 예. 제대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성취 부대변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 빼고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두 분만 만나는 가능성 그 회담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렇게 계속해서 뭔가 만나자고 해놓고 막상 정청래 대표 같이 보자고 하니까 또 당일날 취소를 해버리고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매우 정말 완화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이런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또 정청래 대표를 그래서 따로 보진 않으셨잖아요. 그거에 예. 대해서도 뭐 아마 정청래 대표라 불편한 것이다라고 국민의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으실 텐데 지금 만약에 오늘 따로 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여당 대표는 따로 봤으니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인 나를 따로 보십시오. 또 봐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전 전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러면은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안 오니까 오늘 오찬 자체는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는 거는 정무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예. 정청래 대표는 사실 지도부 만찬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찬, 오찬 다 가리지 않고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굳이 1대1로 볼 필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를 같이 보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향후에 저는 결례를 범했지만 대통령이 또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만약에 또 거절을 한다면 또 다시 전략적 미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뭐 갈등이 있다 이런 거 좀 부추기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거를 정말 정무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싶으셨다면 자리에 왔으면 되죠. 오늘 가가지고 자,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어제 법사위를 통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참 분위기가 경색됐네요 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퍼지고 좋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무적 감각이 참 이거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최고위에서 사실 우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결국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전환길 씨의 말이 더 영향력이 컸다고 보는데요. 오늘 전환길 씨가 경찰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뒤에 네. 나오겠습니다만 전환길 씨가 그래서 나는 경찰 소환 조사 받으러 가는데 당신은 청와대에 밥 먹으러 가냐? 나를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에 응답한 게 오늘의 노쇼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답 듣고 뭐 저희가 뒤에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지나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시는데요. 교통신호에서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빨간불 들어오면 다 멈춘다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전환기 씨가 빨간불 들어왔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예. 상식적으로 지금 전환기 씨는 자기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당 대표인 110만 당원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예. 또 당 대표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지층에서 오늘 회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까? 그런 전환기 씨 목소리 별도로 하고. 그 당연히 있었죠. 그런 목소리가. 그러니까 어제 밤 사이에 상당히 좀 긴밀하게 좀 대화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위하고 당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밤에 한밤중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입법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일 가서 웃는 모습에 악수하는 사진을 찍을 것이냐. 그게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네. 너무 연약한 야당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지지층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1대1 뭐 회동이 성사되느냐 그것도 관심이었는데 의전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우선 취지 자체가 예. 협치와 소통이었잖아요.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그리고 이제 민생 현안 이렇게 이제 큰 틀에 잡혀 있는데 일단 협치와 소통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의제를 갑자기 틀어서 뭐 당내 어떤 일종의 갈등 양상 뭐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봉합하는 의미로 하자 이렇게 아젠다를 갑자기 틀기가 어려운 거죠. 예.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뭐 일반인들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행위 하나하나가 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야당 예.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면 협치와 소통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바뀌어서 그냥 뭐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게 이제 모드 전환이 쉽지 않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SNS에 이제 만났다면 이제 할 모두 발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성취부대 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뭐 자주 하곤 하는데 굳이 이거를 SNS에 올리면서 좀 강조하려고 싶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이나 야당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의 갈등을
기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갈등, 뭐 저희 당 안에 갈등이 없었다고 완벽하게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당내 민주적인 정당의 당내에서 의견 차가 있고 그걸 논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당이 국민의힘처럼 당 대표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당원을 징계한다거나 당으로 쫓아내지 않거든요. 당 밖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합당과 관련돼서도 정청래 대표께서 그 반대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이거는 그러면은 그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생채기도 났고 상처도 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뭔가 그 상처를 안고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위해서 똘똘 뭉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은 아예 그 자리에서 이제 원팀으로 정부하고 여당 간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 싶었을까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들러리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근데 참 본인들이 들러서기 싫다고 본인들의 책무를 져버리는 본인들의 책무는 뭡니까? 그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든 말든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가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입니다. 예.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좀 들러리로 보일 것 같다고 해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전달하는 역할을 그 직무를 유기한 것. 전 이게 책임이 있다는 거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설 연휴 전까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좀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게요. 네. 장동혁 대표가 사실 굉장히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마 장동혁 대표 처음에 아마 이 대통령하고의 어떤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좀 상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8일간 정도의 단식 투쟁을 할 때 그때 보면 대통령도 본체 만체했고 그때 아마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보면 그 원식 국회의장을 찾아뵀지만 그 단식 현장에 와서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승적 차원에서 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마 그 간밤에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저는 아마 그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해서 여당 대표하고 또 잡혀 있는 그 오찬 일정을 예. 취소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예.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아마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결국 국회 탓을 돌리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런 국회 탓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여대 야소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국회 탓을 할 게 아니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실질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입법 처리에 좀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최근에 벌어진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합당이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결국은 정청래 대표하고 단 둘이 밥 먹기는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저는 애들로 표현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야당 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불참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있다.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야당을 무시한다거나 또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설이 지나고 다음 아마 지방선거 때 전까지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굳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영수회담을 이제 요구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2월달 설 지나고 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어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당분간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조금 뭐 영수회담을 구걸하는 형태로 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당분간은 아마 세레모니 이 형태가 하나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면 행정통합이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고 하면 이제 국가적인 큰 행정 구획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세레모니가 지방선거 전에 있을 가능성이 이제 일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설 지나자마자 양당이 전부 다 이제 모든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그 정도 행정통합 정도의 세레모니 아니면 사실상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전한길 씨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요 건국을 하겠다면서 모금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국인지 좀 의문스럽고 이 모금 금액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제2건국할 것이다. 윤핵인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건국 펀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모집 금액이 좀 큽니다. 100억을 모집할 겁니다. 1단계 100억, 2단계 500억 이런 식으로. 그거는요 제가 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일단은 제가 영수증 끊어드리고 입금하면요
100억 모금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거든요. 이 변호사님께서 저보고 말했거든요. 개인은 채권 발행도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하며 돈을 모으면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경고했고, 그래서 저는 그 즉시 공개적인 펀드 모집 계획을 아예 중단했어요. 건국운동을 하겠다. 어떤 건국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건국을 하겠다는 건데, 이준호 대변인 지금 최근 내에서, 그러니까 전환기 씨 윤어게인 세력이 맞는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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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네. 이제 다시 이제 소환해서 그 중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방향이라든가 가치관을 옹립을 해서 새로운 어떤 단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펀드를 한다면 그 돈 가지고 결국은 무슨 정치 활동하는 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 활동.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정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일 수도 있지만 정당일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즉 정치인,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당, 창당 아마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전환기 씨는 자유롭게 누구나, 전환기 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창당 요건을 갖추면요, 예. 신고해서 창당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 과연 지금 전환기 씨가 지금 우리 당의 관계가 지금 뭐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에게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아직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로 내가 나가서 윤어게인 당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우리 이번 지방선거 전체에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선거 판도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네. 의심도 들기도 하고요. 과연 저 펀드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대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예. 의심도 좀 들긴 합니다. 돈 얘기는 잠깐 뒤에 해보니까 지선 전에 당을 만들어서 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일 때, 그러면 저희가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선거 내용 뒤에 살펴볼 텐데 돌아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걸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기 씨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본인이 네. 던진 화두인 거고요. 본인도 뉴스를 봐서 알 겁니다. 오늘 이상민 전 장관도 7년형을 받았고요. 나중에 또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아마도 이게 확정된 게, 그러니까 즉 3심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 가열차게 펀드를 모금하자라는 그런 더 가열찬 열성적인 펀드 모금 운동으로도 변질도 될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모두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확정 판결 안 난 상황에서는 전환기 씨가 저런 주장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어요? 전환기 씨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에서는 일정한, 그게 크지는 않지만 네. 일정한 소규모 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걸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돈의 액수가요. 그렇죠. 100억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 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할 때는 이제 잘못하면 유사 수신행위에 걸리니까 이제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제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저 메시지가 이제 뭘로 읽히냐면, 지금 이진우 대표님 말씀대로 창당 전 단계로 가는 창준이 내지 이렇게 이제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펀드를 모금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그 당비를 받는 게 아마 훨씬 빠를 거예요. 예, 저 정도 그래도 특정 세력은 따르고 있잖아요. 예. 누가 들으면 정말 망명정부 독립투사 뭐 한 줄 알겠어요. 정말로 발상 자체가 뭐 거창하게 이제 돈에 대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 뭐 만주까지 뭐를 하고 뭐 중국 땅으로 들어가고 도저히 이게 상상 속에서 뭐를 마인크래프트 그 게임 뭐 이렇게 집 짓듯이 뭘 하는 건지 예. 도저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정당 전 단계라고 보여지고, 마침 예. 왜 제가 그런 의심을 해보냐면 같은 날 김건희 여사 그 손편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손편지에서 주는 메시지, 감성적인 터치와 어떤 전환길 씨의 강한 어떤 한쪽으로 드라이브 거는 것과 이런 것들의 접점이 어딜까를 예.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전에는 아니겠지만 다음번 총선 등등을 겨냥해서 윤어게인 정당화 이런 예. 것들이 충분히 시도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모금하는 방식만 달라진다는 거고, 어쨌건 돈을 지금 하겠다는 한다는 거잖아요. 거죠. 실제 망명정부 만들듯이 미리 돈을 군자금, 독립자금을 비축해 놓는다. 뭐 이런 황당한데, 하나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케이스는 다르지만 얼마 전에 가로세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돈에 대한 예. 문제 있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시 기시감이 드는 거죠 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 문제로 해가지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돈을 모금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가 이뤄졌다. 과천 토지보상금 그중에 25억 원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썼습니다. 3,518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3조가 필요해. 3조. 그런데 내가 벌써 이걸 광고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요 돈 들어온 게 1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미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네. 저희가 승리할 때까지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애국 유튜버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네.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보수 진영의 유튜버나 정광훈 목사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모금하고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탄핵 반대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보수 지지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상술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결국은 이게 보수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되다 보니까 탄핵의 좀 잘못된 학습 효과가 인식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던 여러 가지 탄핵 반대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마 전환길 씨가 그대로 아마 학습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저는 전환길 씨가 지금 보면 윤 어게인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가장 핵심인데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건 윤 어게인의 세력이 조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장동규 대표나 또는 고성국 유튜버도 보니까 나름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을 약간 분리를 하려고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달 19일이 되면 아마 사실상 1심에서 사형이 구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형 내지 무기징역의 유기징 그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사실 윤 어게인은 더 이상 윤 네버 어게인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의 세력을 아주 정교하게 좀 분리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저는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부점대로 예.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학습 진도를 좀 못 따라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19일 선고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마케팅을 통해서 마지막 뭐 한탕주의라고나 할까? 예. 약간 먹튀를 하려고 하는 그런 100억 펀드를 지금 모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정한길 씨가 뭐 신당으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19일 선고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나름대로 아마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과거에 했던 그런 걸 하려고 보이는데 저는 19일 이후에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하고 윤 어게인 세력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불가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진통이 있겠지만 저는 아마 그렇게 윤 어게인 세력이 좀 진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 부분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라든가 아니면 고성국 유튜브가 얼마나 좀 정확하게 좀 분리해내느냐에 따라서 윤 어게인 세력이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윤 어게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경험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만 계속적으로 그것만 아마 승계하는 쪽으로 계승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니, 말을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 반대를 하다가 그다음 달성사저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이번에 보면 달성사저에 아무런 지지자들도 없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기루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아마 나름대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세력의 분리 작업은 이제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장동혁 대표라든가 뭐 고성국 유튜브도 아마 그런 부분에 이제 전략적인 어떤 포인트를 두고 지금 조금씩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대변인께서 일정 부분 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소 좀 황당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수처 없앨 거고 그리고 그 외 경찰, 검찰, 국정원 없앨 거고 국정원 안에 빨갱이가 절반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반도만 수복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역사 강사로서 옛 고구려 땅, 발해 땅까지 전부 다 넓힐 겁니다. 중국 정권이 붕괴되면요. 동북 삼성 있죠? 길림성, 그리고 흑룡강성, 그리고 양원인성입니까? 어쨌든 이쪽이요. 몽골까지 합칠 겁니다.
글쎄, 성치훈 부대변인 지금 뭐 얘기한 행정, 입법, 사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애국 유튜버, 그러니까 자칭 애국 유튜버들의 민낯이 전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저런 망상가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렇게 다뤄야 되는 이유는 저런 망상가의 생각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나 주변에 저런 망상가의 이런 돈벌이 수단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주변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혹시나 주변에 전환길 씨의 말에 뭐 부모님이 됐든 지인이 됐든 이런 분들이 전환길 괜찮던데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기에 현혹돼서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를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걸 유튜브에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유튜브 저런 거 다 일일이 챙겨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 조선시대 때도 행정기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돈을 일단 버든 다음에 왕국을 만든 다음에 돌려주겠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만들 가능성이 전 지금 제로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0%인데 돈을 왕국을 만들고 나면 돌려주겠다? 결국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에 속아서 만약에 저게 혹여라도 정말 100원이라도 보냈다가는 그 100원도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망상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현혹되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금 장재욱 지도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어게인 세력, 지금 전환길 씨 같은 망상가와 절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 겁니다.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제명을 하겠다.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저런 사람들과 절연할 수 있는 정말 천운의 기회가 지금 마지막으로 왔다고 보거든요. 예. 하지만 손을 뿌리치기 어려울 겁니다. 전환길 씨의 압박이나 협박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국민들께서 이 전환길 씨라는 사람, 뭐 고성규 유튜버 이런 분들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번 사건에, 이번 이 제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호를 바꾸고 발해까지 영토를 회복하겠다.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성치훈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걸 국민의힘에서 특히 장동혁 대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면 설당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경찰 조사 때문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장동혁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저는 장동혁 대표님을 당대표 뽑는데 전환뉴스가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전환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환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 전환길 보고 무조건 장동혁 지지해달라고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윤어게인 버리면 지방으로 뒤집니다. 네, 예. 어제 이제 전환길 씨가 얘기하고 어제 이제 대구에 내려갔죠. 2주로 되면 그러면 이게 좀 다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김철현 의원께서는 분화가 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나 누군가가 이거를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여러 번 이제 입장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간다.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민주당이 짜놓은 덫에 들어가서 허우적대지 않는다. 해명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쇄신안도 발표했었고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했었고요. 과거에 얼마해가지고 거기서 헤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미래,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는 일부 어떤 일부 세력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해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해명이 아니라 뭐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19일이 D-Day로 될 걸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 19일이 저는 D-Day가 될 거라고 보이는 게 저는 뭐 장동혁 대표의 현재까지 입장을 옹호한다기보다는요. 나름대로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판사 출신으로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는 게 예.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사과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심 선고에 혹시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혹시 그거하고 아까 전한기 씨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냐. 이게 걸리는 거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면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 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네. 어쨌든 전한기 씨를 비롯한 그 윤어게인 세력이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지금 당장 그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아마 1심 선고 끝나고 나면 저는 또 장동혁 대표가 보면 비상계엄이나 이 탄핵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원죄가 있거든요. 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그래도 대통령이었고 또 1호 당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을 대표한 입장으로서 마지막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의리를 다하고 있다. 다만 19일에 선고 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유죄로 나오게 되면 저는 아마 그때부터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아마 윤어게인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핀셋으로 분리해내는 그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본드처럼 아주 강력한 본드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떼내기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조금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고 진통이 생기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을 분리해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저는 윤어게인의 세력을 다른 형태로 아마 개성해 나가거나 하는 식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19일 이후가 되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적어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발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3월 1일 날 국민의힘이 당면 개정을 하고 또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얼마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아마 이번 지방선거 전략에서는 윤어게인만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윤어게인 세력의 조금 진화라든가 변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고 암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전한길 씨 같은 경우 지금 이 학습을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 학습 진도를. 전혀 못 따라오고 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윤석열 마케팅 이 부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는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조금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준호 대변인 얘기 듣고 전한길 씨가 했던 말 중에서 내가 이제 장동혁 대표를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날 도와야 될 차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가 선명성을 내세웠거든요. 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할 수 없다. 내란을 먼저 정리를 한 게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길이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했던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건데 똑같은 조건을 내세웠고 똑같은 내용에 차별점이 없는 후보인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됐고 그 덕분에 결국 여야 지지율 차이가 많이 좁혀졌고 물론 이제 업체만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이 좁혀졌고 당원 가입자도 11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은 전한기 씨가 바랬던 바지 않습니까? 우리 당 새로운 지도자 나와가지고 당을 새로 재건하는 모습을 바랬을 건데 그 바랬던 바를 이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 부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공적 일을 그렇죠. 공적 일을 사적으로 덮어서 얘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어게인 하다가 어게인 2017, 어게인 2018, 또 어게인 2020으로 간다. 어게인 2017. 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수도 없이 마치 악과 깡만 남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측으로 갑니다. 그 뒤에 2018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동료들끼리 수도 없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쪼그라듭니다. 지방선거에서 2020년 미래통합당으로 합치면서도 계속 우경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 막 주장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2026년, 2017년부터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통렬한 반성, 성찰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계속 어게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게인 2017, 어게인 2018로 또 간다. 그 사이에 혁신이 비대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명칭은 그랬지만 제대로 된 통렬한 반성, 성찰을 하면서 백서 한번 제대로 써보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보수 진영 전체가 10년 동안 어떻게 도돌이표 돌림 노래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아마 통렬히 다시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 이상민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서도 당연히 판단을 했고요.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법조인 겸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가셔도 좋습니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 좀 마지막에 좀 특이한 장면이 노출이 됐죠. 15년 구형에 7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7년만 보면 꽤 큰 것 같기도 한데 방청객을 보면서 이상민 전 장관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15년 구형하고 7년 나왔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위증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혐의로 이제 다 이제 구형을 했었던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리고 위증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상황인데 사실은 조금 이제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뭐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죄를 선고를 했을 때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의 재판에 있어서도 똑같은 사실관계이고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형량도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가담 정도가 아마 이제 그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좀 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양형 이유를 설시를 할 때에도 최초부터 뭐 내란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음모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특히나 이제 그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그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화를 했을 뿐이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형 이유에서 조금 유리하게 봐서 결국 이제 징역 15년에 구형을 했지만 실제 선고된 형은 이제 징역 7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다 두 사람 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도 뭐 내란을 사전에 가담한다거나 음모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부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뭐 꼭 이 재판부에서 전부 다 형을 선고를 했으면은 우리가 더 이제 뭔가 이해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재판부라서 확실하게 이제 판단을 하긴 좀 그렇지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뉘앙스로만 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엄을 처음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자라고 했을 때 애초에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원래는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헌법에 봤을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를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후에 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이 총리라든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적으로 이런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해서 이런 외관이 현출이 된 것처럼 이제 했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비상계엄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국정 2인자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란에 있어서 가담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아마 그 재판부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의 가담 정도는 이 이상민 전 장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량도 이렇게 아마 좀 드러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리와 장관 차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조금 달랐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환 부위원장께서 오늘 7년 선고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예상보다 저는 낮은? 사실은 그 한덕수 총리의 형량이 이제 이렇게 업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구형량만큼은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CCTV에서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랬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부터 같이 씩 웃는 모습까지도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나머지 개별적 판단에 있어서 이게 뭐 통상의 업무 범위냐, 그걸 넘어서는 거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냐 등등등 이제 개별 법리는 차이가 있겠지만 주요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서의 위치, 과연 총리와 장관이라서 뭐 높고 낮아서 이게 차이가 그 정도로 형격히 날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도 뭐 사실은 국소분에서 또 조사를 받고 했는데 이 많은 이 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편차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하는 당국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래서 굉장한 이 지금 편차가 어떤 건 뭐 예상외로 무죄가 나온다든지 아주 낮은 형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상권 분립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잣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최소한 상식적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좀 많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단전 단수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을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문건도 있었고 문건을 받았고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부들 그동안에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말들을 다 거짓말로 본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로 판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형량에 있어서 저희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 부분 무죄가 나온 판결문 내용들을 보면 소방청장에게 이상민 당시 장관이 전화를 했지만 소방청장이 그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뭐 지시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결국 무죄 사유가 된 건데 그것은 사실 국민들과 그리고 국회로 뛰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이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 논리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뭐 한덕수 전 총리 측이 계속 주장했던 인명 피해 없지 않았느냐 이것과 좀 또 맞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인명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국회로 가서 뛰쳐가서 군인들을 막 계엄군들을 몸으로 막고 그리고 계엄에 투표를 했던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지 만약 그러지 못했으면 어떤 인명피해가 있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좀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당시 장관의 전화 한 통화가 소방청장에게 전화가 왔던 것이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이행과 얼마나 많은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무죄다. 이런 것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상민 전 장관은 글쎄요, 뭐 다소 조금 뻔뻔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선서 고분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총리님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계속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시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거부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질문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들어보고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대학 시절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에서부터 보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어서 법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들을 잘 알고 있고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님, 오늘 재판부 설명을 보니까 오히려 법조인이어서 더 책임을 물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비상계엄이 어떤 요건 하에서 행해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사전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지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본인이 판사 출신임을 내세워서 이제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자신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전에도 다른 이제 뭐 재판에서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아마 재판부에서 똑같이 아마 그런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지 계속 물어보는 이유도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았느냐라는 취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게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못한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이후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선거가 딱 난 다음에요. 방청객을 보면서 화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웃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본인은 15년보다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안도의 웃음이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겼다, 괜찮아 잘 됐다 하는 안도의 한숨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저는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의 불법성, 유연성을 충분히 더 알고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아마 저는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보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거, 두 번째는 경찰력이 국회를 봉쇄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민 장관이 이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한 게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는데 한덕수 총리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 총리 같은 게 23년이면 저는 한덕수 총리보다는 좀 더 중요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보다는 높고 단지 김용현 전 장관의 무기징역 구형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잘 됐다, 좀 이겼다, 이런 안도의 한숨 같은데, 다만 저는 조금 이번 판결이 좀 아쉬운 게 보면 실질적으로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부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냥 소방청장에게 이 명령을 전달한 단순 전달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언론사의 단전 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회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재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편견은 상당히 조금 낮은 형을 때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오히려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더 엄하게 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도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는 걸로 보입니다. 청취부대 혹시 당에서 논평을 냈나요? 지금 아직 안 나온 걸로 하는데 글쎄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신용환 위원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금 반응들은 더 아마 개별 의원들의 지금 SNS 글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당 차원의 논평이 뭐냐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당 논평이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내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송이 나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나왔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정리가 돼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아마도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아마 참 국민들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다. 왜냐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상민 전 장관의 정말 실책이 어마어마한 그 큰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게 단전단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국민들에 대한 아쉬움을 담는 논평이 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판결문을 이제 생중계로 이제 많이들 보시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형에서는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그랬고요.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그러니까 내란으로 볼지 말지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이번 재판부 역시 이번에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와 야당 강사 및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들로 판단된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였고 지금까지요. 지금 그런데 두 번의 재판부에서 모두 내란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일주일 뒤에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재판부가 내란이라고 이미 판단을 했어요. 실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도 많이 했죠. 내란이라는 용어 아직까지 쓰지 마라. 뭐냐면 비상계엄이지 내란이라는 건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재판부마다 중요 재판부에서는 내란이라고, 형법상 내란이라고 분명히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이라고 개념 규정하면서도 실질 개별 개개인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조금 낮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게 김용현, 그다음에 윤석열 그렇죠. 두 사람에 대한 예. 부분에서도 내란을 기준점으로 놓고 이제 나머지 저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일주일 뒤에 윤 전 대통령 1심인데 이경민 변호사 만약에 내란이라고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가 내란으로 보면은 무기하고 사형밖에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뭐 법률상 강경의 요소가 있다면 하면 감경을 해줄 여지도 있지만, 예. 근데 사실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인도 이제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법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춰본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뭐 감형을 해줄 여지는 없다라고 지금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아마 뭐 사형이나 무기 중에 둘 중에 아마 이제 형량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오늘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국무위원회 이제 판결 선고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란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관계가 두 번에 걸쳐서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마 윤 전 대통령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재판부가 지금 내란으로 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직연 재판부가 뭐 물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거기에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준우 대표, 앞서 김철원 의원께서 이제 그 1심 선고가 나는 일주일 뒤가 장동혁 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전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서 두 개의 재판에서 이미 선고가 내란으로 이제 보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현재 분위기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이어지고 나머지 있는 후속 재판들도 전부 다 또 똑같은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이미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을 떠난 탈당한 자연인 상태인 거고, 또 형사 체계에서 지금 그 사안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본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상민 장관 관련돼 가지고 재판 결과 나왔지만 우리는 성명서 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내고는 있지만 그런 상황인데,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바라는 어떤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은 바로 2월 19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네.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당으로 거듭나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이제 정당의 어떤 스탠스의 변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 중에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두 명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요, 김여사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지지자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면은 유독 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고 기도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도 기도하고 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게요, 김철민, 일단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아요. 일단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뭐 보니까 이때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옥중 서신이라는 걸 해서 예.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고 했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지자들에게서 받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보통 본인이 조금 위안도 받고 또 힘도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예.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굳이 소회 그때 있을 때 보면 김진홍 목사가 준 그 성경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천공, 건진법사 여러 가지 무속 신앙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무속과 관련이 없다는 부분들을 가장 확실하게 딱 이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보면 보통 하나님이거든요. 예. 보통 성경에 귀의하고 기독교에 귀의했을 경우에 보통 무속 신앙하고 완전히 갈랐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차피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리 신도분들이 보면 또 우리 개신교 또 뭐 천만 명 개신도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 또 한편으로 볼 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좀 간접적인 그런 것들도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복음주의라든가 어떤 개신교 중심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보면 저는 뭐 무속 신앙이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예. 뭐 정상적인 어떤 그런 신앙 생활로 돌아와서 저는 오히려 참여하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예. 저는 나름대로 뭐 상당히 뭐 교화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낯선 단어인데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은 뭐 영적인 거 직접 본인이 얘기도 하고 가깝게 연락을 지낸 사람들이 도사도 있고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한데 과거에 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도 잘 맞을 거야. 왜냐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생김을 보는 건 굉장히 하수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환 부위원장이 할 얘기가 많으세요? 네, 실제 이제 김건희 여사 측 예.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고소고발을 한 거지만 이제 피해자가 김건희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단 말이죠. 예. 대통령실에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한 건 그리고 이제 무속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고소고발당해서 장기간 조사도 받고 이런 이제 과정들에 있었던 저로서는 예. 사실은 지금 이 하나님 하는 부분이 정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대선 때부터 했던 수기 노트, 무속 관련 대책회의 이런 것들을 공개했잖아요.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2022년만 해도 예. 약 9차례 그런 이제 대책회의가 있었단 말이죠. 무속 관련 대책이. 무속 관련해서 예를 들어 어떤 뭐 무슨 법사니 도사니 뭐가 나오면 대책회의를 하면 유명한 사찰에 가서 주지 스님과 뭐 아련을 하고 뭐 예불을 드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책들이 나오는 그런 회의에 제가 이 전략 조정회의 들어가서 수기로 썼던 것들을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공개한 것들이 논란이 있죠.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회의.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회의를 할 때마다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분야별 책임자 분들이 모여서 뭐 몇 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무속 관련 대응, 무속도 종류가 다양했죠 당시에 뭐 하나만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무슨 법사, 도사, 뭐 또 신천지 통일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손편지로 해서 하나님 하는 부분이 급선회죠.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그런 회의나 이런 과정들을 쭉 오고 또 고소고발 당했던 저로서는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개월 저 수감 기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그건 개인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예. 그동안 흐름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급선회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네, 저는 진정성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요. 윤 전 대통령도 성경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구치소에 가면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좀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뭐 회개가 된 것이라면 뭔가 반성을 하고 이렇게 변화한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참 믿기가 어려운 게 저는 김건희 전 여사의 이런 편지나 이런들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솔직히 좀 음성 지원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 대선 때 12월에 있었던 그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뭔가 본인의 허위 경력과 관련된 막 논란이 커지니까 예. 그때 모든 국민들 앞에서 정말 정말 작은 목소리로, 정말 그 풀죽은 목소리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영부인으로서 살지 않겠다. 정말 예. 나의 허물을 뭐 덮어준 뭐 아저씨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사실상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보였던 행보 우리 모든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영부인 최초로 지금 유죄를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어떤 영부인보다도 권력 남용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본인의 그 임기 중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고 한창 논란이 되자 다시 영부인 활동을 좀 자제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을 하고 텔레그램 보내면서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막 연락과 압박을 했던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뭐 종교에 의지해서라도 회개를 했기를 바랍니다만 예. 국민들께서는 그런 신뢰를 참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했던 그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자꾸 저런 감성 그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진정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편지가 이제 보신 것처럼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인데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밖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손이라도 흔들고 싶지만은 창이 막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준호 대표 글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 분명히 있고요.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습니까? 있죠. 그 따로 이제 팬카페가 있었을 정도니까 네. 아직 그 팬카페 회원들이 있다 그러면 김 여사를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현재 재판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지금 그분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힘내라 응원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김 여사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으면서 대화할 상대가 없을 거거든요. 예.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동선도 최대한 안 겹치게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고위직의 부인으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 같은 것을 대비해 가지고 동선도 안 겹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제 안에서 이제 교도관들 이외에는 아예 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자기를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엄청 고맙게 느껴지고 거기서 밖에 들리지 않겠지만 혼자서 거기다 답을 하는 이제 이런 생활을 아마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과 심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좀 이 편지에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죠. 저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생각하는데 그런 네. 나약해진 모습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봅니다. 구치소 생활을 여기서 그나마 아실 만한 분이 이경민 변호사가 접촉은 뭐 가보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가 유일한 소통 창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소 지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서신밖에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편지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자주 쓰는 표현 패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그저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 되고 우리 국민이가 수용.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같이 봐왔기 때문에 좀 혼란이나 좀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I believe you 그 사과 모습도 이제 봤고 예. 또 통화 모습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거침없이 그러니까요. 뭐 표현이 그렇지만 당당한 건지 오만한 건지 굉장히 상대를 뭐 이렇게 압도하듯이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 출석할 때 그리고 사과할 때 이런 때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르게 가다 보니까 이제 개사과라고 하는 소위 그런 이제 각종 패러디부터 비판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진정성이라는 모습에 있어서 과연 국민이 어디까지를 놓고 판단해야 될 것이냐. 아마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는 전한길 씨, 윤어게인 이런 부분과도 맞물려서 공교롭게 이제 날짜가 같죠. 그러면 아까도 이제 이 편지를 받고 모 기자가 저희 단톡방에서 이런 거를 올리더라고요. 옥중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실제 단톡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까 이제 마포대교 이런 게 힐거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여전히 이제 본인이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1년 8개월.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과 거침없이 막 두서없이 활동하던 그런 모습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이분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저는 옥중 정치의 어떤 신호탄 이런 성격으로 오늘 손편지 아주 지극히 계산돼서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소를 하게 된다면 무언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1년 8개월, 그러니까 무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자신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제 뭐 재판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결과가 좋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2심에서도 조금만 뭔가 이제 형량을 줄일 수 있다라면은 뭐 집행유예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변호인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항소심에 가서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출이 된 증거를 토대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재판부 입장에서도 추가로 뭔가 이제 뭐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려고 한다면 추가로 뭔가 새로운 증거가 이제 현출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2심에서 대비를 할 때에도 이 무죄가 나온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무죄로 좀 안고 가는 그런 방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양형적으로도 어쨌든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낮춰서 석방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좀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호 대표. 저는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정치 활동을 이제 좀 생각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옥중 정치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 1년 8개월 나왔지 않습니까? 옥중 정치를 하면서 대외 행보를 하면요. 대외 행보를 하면은 2심 재판부가 그걸 괘씸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럼 형량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리스크를 하고 이렇게 행보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이 편지가 공개된 것도 아마 뭐 이제 지지자가 이제 편지를 보내 거기에 답장을 한 거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내 메시지를 좀 많이 좀 공유를 하고 알려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끼리 지지자들끼리 돌려보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 나중에 유출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유출이 걸로 됐다. 예,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거지. 나중에 나와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으로 옥중 정치의 어떤 몸풀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의 이제 모친인 최은순 씨가 체납액이 무려 25억이어서 1등을 했다.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공매 6일 만에 13억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렇게 13억을 납부를 했다. 이거는 무언가 납부를 안 하면 피해가 있으니까 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대법원을 통해서 과징금 취소 소송을 했었고, 근데 대법원에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니까 결국 이제 나서서 이렇게 이제 강제 공매를 하려고 했던 건데, 공매. 예, 공매라는 절차는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금화를 시키겠다. 현금화를 시켜서 우리가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절차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최은순 측에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모신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뭐 본인이 납부를 일부라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매 절차를 취소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왔다가 최근에 이제 결국 이제 실제 이제 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중단을 시켜야 되니까 반 이상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이제 일부를 납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과연 전부 다 이제 납부가 될지 여부는 또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같습니다. 13억이면 공매가 취소됩니까? 취소까지는 아니고 최소 지금 금액이에요? 중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후에 만약에 계속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의로 납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액션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과세 당국하고 다시 이야기를 맞출 텐데, 혹시나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지체를 시킨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현금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취인분들 이렇게만 보면 아, 그 돈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끝까지 버티다가 공매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낸 것이고요. 예. 이 완납 부분도 아마도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또 일각에서는 아니면 그쪽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하겠죠. 현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금액 13억을 대뜸 딱 낼 수 있는 정도라면 이미 준비가 돼 있던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이것을 매각하려고 그러니까 이 과징금을 내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사법부가 빠른 집행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돈이 있는 사람이 일부러 뭔가 이렇게 최대한 늦게 내기 위해서 다 이런 것도 그렇죠. 뭐 이데아나 이런 것들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 이거 뭐 뭔가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예. 확정된 거면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학자 총재가 오늘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금품 주시고 현안 청탁하신 적 있나요? 김규환 전 의원, 전재수 전 의원에게 금품 건네고 현안 청탁하신 적 있나요? 사유가 이제 병원 치료 등의 이유인데 뭐 최근에 좀 건강이 고령이긴 합니다만 건강이 좀 안 좋고 아무래도 뭐 한학조 총재가 보니까 1943년생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83 정도 되니까 예. 아무래도 어느 정도 구속될 때 당시에도 보면 병보색을 조금 예상은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오랜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뭐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화장실 같은 걸 이용하다가 예. 조금 중심을 잃고 조금 여러 차례 좀 낙상이 좀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디가 부러진 건 아닌데 낙상 사고도 있고 또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뭐 눈 질환이라든가 뭐 당뇨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 아마 병원에 아니 그러니까 구치소에 예를 들어 뭐 간병인이 있다면 간병인을 둘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혼자서 아무래도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더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서 아마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허가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병보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속 당시에 뭐 국민들께서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병보석 나오고 불구속 재판 받다가 나중에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냥 정해진 그냥 이 시간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완전 풀려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속 집행 정지라서 예. 일단은 일정 기간 지금 치료받을 시점까지만 지금 이제 집행이 정지가 된 상태다.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한을 정해두고 그리고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이제 뭐 의료인에 한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머무를 곳도 지금 주거지와 이제 병원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치료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잠시 이제 석방이 뭐 풀려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시점이 오면은 또 다시 이거를 저번에도 그랬나요? 연장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이 두 번째고 그때도 이제 첫째에서 이제 연장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마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첨부를 하면서 집행 정지를 좀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재판부가 할 것이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도 물론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을 맞추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증거인멸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무한정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행정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기간을 연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은 일단은 그 석방의 최대한 그 뭐 걸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통일교 내부의 권력 투쟁 성격의 것들이 이제 말이 많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집안에서. 기존에 윤영호 씨를 축으로 한 뭐 그다음에 비서실장 정모 씨를 축으로 한 거 등등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아마 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살림 관련한 것들 재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주 복잡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이제 병원으로 제한을 했고 접촉 인원을 이제 사람을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아마 통일교 내부에 이 뒤에 이제 승계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을 거잖아요. 구치소에 있으면 이제 그 감옥에 구치소에 있으면 그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예. 아마 병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들이 있겠죠. 구치소보다는 자유롭겠죠. 아무래도 뭐 만날 수 있는 접촉 면이 조금은 더 넓어질 테니까 내부적인 복잡한 상황들 물론 재판에 대한 대처가 기본이지만 그 플러스 알파로 그런 부분을 목표로 아마 지도부에서 통일교 지도부에서 총력 지원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충주 시장을 방문했는데 김혜경 여사와 함께 갔습니다.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장날이에요. 아니요, 이제 마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마사거리야. 네. 많이 파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요거 두 개, 이건 얼마씩이에요? 이게 죽방멸치. 예. 자꾸 이거 비싸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처갓집에 배추전 어쩐지 한번 맛 좀 보세요. 맛 좀 보세요. 메밀전. 우린 조상도시기 들어왔다. 예,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셨는데 성취인 부대 예전에 생각해 보면 두 분이 예능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오랜만에 본다 이런 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부부로서의 모습,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모습을 또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 또 시장 방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혜경 여사의 고향인 또 일부러 그 충주를 방문해서 좀 더 그 친근한 분위기. 또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직 취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처음으로 이런 시장을 방문했다면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시장 방문, 최근에는 통인시장 방문해서 국밥도 드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 잡고 가시는 장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기혼인 분들이 부부가 손 잡고 가는 것이 뭐 정말 이게 진정성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정말 지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 눈에는 자연스러운데 결혼하신 분들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예, 그러니까 저는 기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의 입장을 좀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진정성이 있죠. 저희 부부도 손 꼭 잡고 잘 다닙니다. 제가 대통령님 이제 부처 기관들 업무 보고에서 첫 번째 할 때 충주 관악골이라고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이제 지역 같이 합쳐져서 일종의 지역 재생 프로그램을 직접 업무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주 무학시장이라는 곳을 방문하셨는데 굉장히 큰 전통 시장입니다. 하나 이제 아쉬움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김혜경 여사 고향이 충주 산청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생가가 없으세요. 그래서 일부의 이제 그 지역민들은 생가를 복원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도 노력들도 이제 하고 계시고 하죠. 여기를 간 의미가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정말 없어서 못 먹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드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죠. 그냥 드림, 그야말로 이제 밥 굶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 현장도 가신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트랙과 함께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는 트랙으로 밤낮 없이 일하셨는데 어떤 대기업이 위주의 그다음에 코스피 5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견인을 해왔는데 민생은 어떠느냐. 그래서 통인시장도 가시고 또 충주무학시장도 가면서 어떤 디테일 세부적인 것까지 같이 지금 명절을 앞두고 또 체크하는 정말 일벌레 워커홀릭 같은 대통령 부부의 모습입니다. 일정을 짤 때 시장이 주는 이제 상징성을 고려하게 되죠. 그냥 드림이라는 곳을 방문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민복지 사업이 아니고 훔치는 말자. 계단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 이런 뜻이니까. 맞습니다. 무슨 말 할지 몰라서 2년 전 제 일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칼에 찔린 날. 저 그때 펑펑 웃었습니다. 장고가 2배가 됐다니까 다.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민생 그리고 경제하고 직결이 되고 최근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관련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엊그제 보면은 뭐 36억을 다운한 초초 급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부동산 시그널 이펙트 일관되게 내가 추진한다 하는 그 시그널이 먹히고 있는 통한다 안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매물 건수를 통계로 보면은 20여일 전보다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5만 6천여 가구여서 6만 1,755. 그러면 성취율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맞는 거잖아요.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아마 또 다주택자들은 아직도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예.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데 이거 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물론 또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얘기도 같이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 이펙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네. 팔고 있네 이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전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가의 아파트만 나오고 있다, 또 비싼 아파트만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실제 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물량들이 나와야.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물량들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도미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계시는 이 의지가 일단 시장에 지금 효과로서 저는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합니다. 전세가 없어졌다는 얘기하고 실제로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종합적인 겁니다. 전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제 매매 물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급 대책과 그다음에 전세 대책,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대책 이게 이제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금리 문제,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규제는 아마 지방선거 전에 풀기가 거의 어려울 거고요. 전세 이런 부분도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뭐를 풀기에는 지금 이제 이 매물을 내놓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신혼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어떤 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표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네. 정책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입법 속도도 당부하는 맥락도 이런 실물 경제, 민생 경제에 좀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